뉴스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됐습니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자 정부와 법원, 여야 정치권이 이번 폭력 사태를 민주주의와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시각차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탄핵 전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필 규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구속을 저는 거의 본인이 스스로 나 구속시켜달라라는 수준의 행위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그 불성실한 태도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술도 하지 않는 그 태도, 그리고 법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체포영장의 정당성이라던가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던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법치를 훼손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고 혐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구속은 저는 불가피했다 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실은 원래는 형사상의 이 소출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가 되는 게 내란죄랑 외환죄입니다. 근데 내란죄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그만큼 중대하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지금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이 되고 있죠. 우두머리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거의 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사실상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된다? 그건 정의에도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사필 규정이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저는 국가적인 비극이고 참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사법부의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공명정대했느냐,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이제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관저에 위리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밖으로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현장에 가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주의 우려도 없는 것이고요. 또 관련자들이 지금 전부 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당국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겠죠. 아직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안타깝고 비극입니다마는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일관된 기준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느냐 그거는 향후에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이에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했을 때, 특히 이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출석 요구해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금 버티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자 하고 이제 처음부터 만약에 좀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면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이 헌법 이 심리도 그렇고 11번이나 지금 각종 이의 신청하고 기피 신청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협조를 안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저도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저는 추가로 좀 이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내가 이 대통령 되면은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오늘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측근들에게 얘기했다. 예, 측근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 되게 좀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뉴스가 많이 났을 텐데 지금 이 한국의 현실에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15자입니다. 정확하게 15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또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게 저번에 보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각할 때 한 680자 정도 됐다는 것 같고 그 전에 여러 사례하고 비교해도 짧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없는데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런 부분의 주장들 너무 조금 더 자세히 납득할 수 있게 좀 네.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중차대한 구속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냥 구속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담당 판사가 길게 또 설명을 했으면은 또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낳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짧게 오히려 더 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논란의 소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확실하게 팩트만 그냥 결론만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네.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된 걸로 보인다 같은 의견을 만약에 이제 판사가 적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과 이 지지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이 벌써부터 유죄라고 예단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아마 공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사실 소명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인다 이런 의견, 특히 어떤 특정한 혐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 정황들을 적시하면서 만약에 판사가 판단하는 듯한 이 의견을 담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저는 판사가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성의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판사가 너무 성의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중했던 게 아닌가 이런 정무적 생각이. 판단까지 했다. 네, 저는 좀 여기가 신중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 격한 반응 이런 것들을 괜히 더 유발할 필요가 없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부러 생각을 이제 했겠죠. 간단히 함으로써 그런 것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있었다. 신조어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보루인 만큼 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구구절절히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혀왔는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죠. 책임 떠넘기기라고밖에 저는 안 됩니다. 차라리 거기서 왜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납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한 줄에 불과한 이 구속영장 사유를 밝힘으로써 저는 국민적인 그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오류는 지금 사법부가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그게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흥분해서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력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이 지지자 300여 명이 출입문을 부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내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 한 100여 명 정도는 또 1층의 유리창을 깨고 외벽을 부수면서 또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심지어 이제 7층에 영장 판사실 방까지 또 올라가서 이제 판사실을 또 파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방이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아니냐 이렇게 뭐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9층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걸로 오늘 이제 좀 밝혀졌고요.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말로는 이번 이 사태로 이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그리고 책상과 뭐 각종 이제 기기들까지 해가지고 최대 7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사건 당시에 법원 직원 25명도 그 법원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지지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분들이 옥상으로 빠르게 피신한 덕분에 법원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나 이런 건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좀 다쳤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천대엽 그 대법관이기도 하죠. 법원행정처장 그분이 진짜 현장에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참담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네, 사실상 무법지대가 됐다고 하신 말씀하세요. 네. 그 경찰 피해 관련해서도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오늘 경찰에 따르면은 51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7명은 또 중상이라고 해요. 근데 중상의 내용이 보면은 이제 왼쪽 새끼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고 뭐 왼쪽 중지 손가락이 골절되고 무릎도 골절되고 이런 좀 심각한 피해를 또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자, 신조엽 부대변인 이게 법원이 이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무법지대가 됐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은. 무법지대까지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보고 그러한 행태를 보인 시위대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죠. 어찌되었든 법원의 그 판단에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복을 할 수 있어요. 불복의 그렇다면은 방식이 이런 네. 식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저도 그 영상들을 보니까 서부지법의 외벽을 깨는 것을 넘어서 안에 거의 들어가서 그 서버 같은 그 전자기기에 물을 뿌리는 행동도 벌이고 아 그래요? 예, 또 네. 경찰들을 향해서 방패로 경찰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분들은 막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태가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도 그분들이 민주화라든가 숭고한 그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일방적으로 소요 사태고 네. 폭동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벌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행태를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행태를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뭐 입장을 내셨지만 더 진전된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치소에 계시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을 향해서 더 이상의 폭력 사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또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구속적 부심을 또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폭력 사태까지 가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통령 얘기 잠깐 하셨는데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 냈잖아요. 네. 그 부분의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안타까워했고 뭐 서부지법에서 그 나온 것을 들으시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이런 식의 방식은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평화적인 방식으로.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인용이 되든 그 기각이 되든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때도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그러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러고 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것이 앞으로도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뭐 기소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
저 판결이 1심이고 뭐고 네. 판결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많이 있네요. 제가 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구속적 부심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중앙지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중앙지법에서도 그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대통령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위대가 서울중앙지법에까지 가서 똑같은 폭력 사태를 재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우려가 지금 저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책임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그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실 때다. 더 이상 지지층만 결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상민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은 분노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해달라 옥중 입장문 냈습니다. 요 입장문 어떻게 보시며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방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표현 해달라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심지어는 경찰도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람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적 해결 방법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지지자들을 저는 독려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냈던 그 여러 가지 입장문들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네. 뭐 예를 들면 이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라든지 변호인 측에서 뭐 엉터리 영장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이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듯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었고 대통령 자체도 나서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네. 이 사법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 모여있던 시위대,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이번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이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자들과 이 극우 유튜버들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본인의 방어막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폭력적인 성향과 이 행동이 저는 더 촉진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한 여당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뭐 시위에 나가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어떤 폭력적인 시위가 있는 과정에서 이 폭력적인 행위가 있는 과정에서 뭐 곧 석방될 거다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런 것도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면서 헌정 질서의 파괴도 이끌었는데 법치의 훼손까지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 여야 모두 어떤 이런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를 했지만 네. 그 책임 소재를 두고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나 뭐 대통령 책임론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 여당 의원분들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네. 우리가 뭐 이 극단적인 어떤 세력, 극단적인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고 사실 과거에는 뭐 정치 깡패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야당 전당대에 막 난입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던 거는 제도권에서 그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배척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억눌려 갖고 배제되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 백골단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칭하는 이런 분들을 뭐 국회로 아예 초대를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열어주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부터 이제 관저 앞에서 시위 중인 이 지지자들에게 유튜브 생중계로 잘 보고 있다, 좀 뭐 애국 시민이다라고 오히려 치켜 세워줬잖아요. 저는 네. 거기서 이제 이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제도권의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몇몇 극우 유튜버들에게 이제 뭐 설 선물을 보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극단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이번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동수 대표님.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이었다 혹은 경찰이 조금 더 병력은 4,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좀 이런 사태를 조금 대처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번에 좀
또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경찰관 분들 특히 이제 일선 현장에서 네. 이제 시위대를 막았던 분들이 막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이 지난해 이후로 이제 워낙 이제 이 뭐라고 하죠? 그 진압복과 이제 헬멧 같은 걸 착용을 하고 시위대를 대하면은 너무 이제 강경 진압 아니냐 막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예. 그 논란을 피하려고 이제 또 거의 그냥 옷만 입은 채 방패만 들고 이렇게 시위대를 좀 상대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전 이번 기회에 뭐 좌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시위대 어떤 평화 시위 문화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미국 스타일을 도입해야 뭐 된다. 전 좀 사실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예. 아마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생각이 있을 거라고 다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최소한 뭐 이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뭐 강압적으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네. 폭력 집회, 불법 집회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좀 강경 진압하는 걸 우리가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입장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는 벌어져서는 안 된 일이라면서 일제히 규탄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입장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노총 시위대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저 비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패를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하는 길로 지금 스스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반성하는 이야기 또는 대통령과 선을 긋는 그런 움직임들이 잘 보이지 않죠. 오히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사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이거는 명백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고 사실 저는 폭도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뭐 판사 찾겠다고 무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법원 문 파손하고 집기 파손하고 경찰 폭행하고 그 전날에도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법치를 흔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게 법치, 법과 원칙, 정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도라고 낙인 찍지 말라 이럴 게 아니고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근데 아니라 규탄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양쪽을 비교를 하는 그러니까 건데. 양비론인 거잖아요. 저는 양비론?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민주노총 얘기가 왜 나옵니까? 민주노총이 법원 쳐들어갔나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왜 나오죠?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더 하지 않냐? 민주노총은 더 잘못하지 않냐? 민주노총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지 않냐? 이게 결국에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논하고 강경 대응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집중해야 될 때에 이게 자꾸 논점이 흐려지고 흩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잘못이 희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당 대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히려 뭐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어느 선에도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고 저는 걸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극우 시위대의 손을 놓지도 못하고 대통령의 손을 놓지도 못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저는 신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 이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서 들고 한번 좀 제가 여쭤볼 부분은 좀 양비론적으로 가지 말고 잘못된 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양비론으로 가선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뭐 너나 할 거 없이 가장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전 봐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법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력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이 좀 지금 부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사실 그 폭력 사태를 벌인 시민들을 향해서 비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비판을 했지만 더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폭력을 저지른 시민과 아니면 그 현장에 단순히 있었던 시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분리해서 보자라는 것이죠. 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해서 진짜 유리창도 깨고 문도 부수고 한 그런 강경한 폭력 사태를 벌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모인 시민들을 향해서도 만약에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사실 밝혀야 될 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경찰 차원에서 우리가 순수한 시민들까지 막은 면에 있어서는 송구함을 표시한다거나 그러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유지라는 대원칙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께는 녹취 하나 듣고 저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당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십시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그 국민의힘은 지금 좀 이렇게 양비론적이다, 네. 어정쩡한 태도다, 아예 그 잘못됐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분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하기로 한 것까지는 제가 아까 봤었거든요. 근데 자, 뭐라고 그랬냐면 불행한 사태 도와서는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과 이에 대한 민심의 분노다. 서부지법 담 넘은 시위대 곧 훈방될 거다. 월담 훈방이라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좀 회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제명안 제출.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제명안 제출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용이 결국에 윤상현 의원이 이거 뭐 잡혀가도 훈방될 거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심지어 법원까지 난입을 했다, 지금 이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단 본인 이 주장은 네. 본인은 이제 그 현장에 한 8시쯤에 도착했고 10시쯤에 떠났다. 근데 미국 그때- 갔잖아요. 예, 그죠?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런 폭력 사태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사실관계 자체는 틀린 건 아닐 테니까,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런 안이한 어떤 그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위대에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불어넣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징계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징계도 제명이거든요. 예, 제명까지는 죄송합니다. 제명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워낙 이런 뭐 제명이라든지 탄핵 이런 거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이렇게 좀 제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윤상현 의원을 뭐 제명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또 힘을 실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좀 이 보수 정당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국정 그 농단 그 적폐청산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보수 진영의 시민사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정부가 시민사회를 지원했다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와해되면서 이분들이 대안으로 찾은 게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이 보수 진영의 어떤 시민사회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인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좀 몇몇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을 손절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뭐 대선도 치를 거고 총선도 치를 거고 한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안고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좀 본인의 어떤 반성도 하고 경각심을 좀 갖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지금 이동수 대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나 이런 분들을 뭐 정치적으로 좀 정치인들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지금 좀 이렇게 선을 그을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뭐 개인적인 그런 쉽게 말해 슈퍼챗이라고 하잖아요. 네, 슈퍼챗과 그 구독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신념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돈을 바라보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은 수익이 1번이에요? 수익 1번입니다. 네. 제가 그 극우 유튜버들 몇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수익, 오로지 그 슈퍼챗, 오로지 현장 실시간 중계를 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 이 거기에 계엄 이제 사태에서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예.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엔 그렇다 이거죠.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도 입장을 순간순간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땐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어쩔 땐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다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동체 대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네. 개인을 위해서 그 법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빨리 저희가 절연해야 됩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 부분 두 분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이 서부지법 그 침입 사태, 뭐 난입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이 두 번째로는 여당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 두 번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굉장히 그래도 꽤 많은 숫자, 뭐 30명에서 뭐 4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것도 그렇고 네.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 뭐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집회에 나가서 절을 하거나 이랬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극렬하게 지지하는 이 층에게는 네. 일종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대통령이 냈던 입장을 봐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 냈던 입장을 봐도 그렇고 이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그 체계를 법 체계를 굉장히 흔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여당의 책임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차량들이 합류하면서 도로는 더 혼잡해졌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와 분당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부근 1차로는 각각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요. 영동선 인천 방향 반월터널 3차로에선 1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북수원 부근부터 반월터널 쪽으로 12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이 사고 이전 으론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로 이후로는 월곶 일대로도 차가 늘었고요.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 주춤하다가 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신갈 분기점을 앞두고 양방향에서 4-5km 구간씩 정체고요. 이후 서울시 구간으로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터널 안에서 사고 소식인데요. 60령 터널 일대로 3km 구간 처리 여파 크게 받고요.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공수처 차량이 그다음에 경호처 차량이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 구인을 진짜 검토하고 있었는데 정말 강제 구인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자, 아직까지 그 공수처에서 확실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서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이 강제 구인이라는 게 결국에 수사 뭐 이런 거 협조해라 나와라 해도 끝까지 안 나오니까 지금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는 계속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본인은 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수사 구속 기간에 공수처에서 이제 조만간 뭐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럼 검찰 수사는 협조할 것이냐?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본인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는 네. 좀 공수처에 비해서는 좀 우호적인 어떤 상황에서 또 수사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저는 보면은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꼭 공수처여서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좀 본인은 나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입장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뭐 저 헌재 변론에는 아마 갈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변호인단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뭐 하겠죠. 그래요? 근데 하는데 뭐 그게 유의미한 결과를 내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어떤 법적인 질서가 집행되는 과정에 번번이 어떤 딴지를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 기각을 당했고요. 체포 적부심을 했다 기각을 당했고요. 헌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재판관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시간 지연도 지연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일종의 정치 선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한테는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수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헌재 판단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안 좋다. 네, 왜냐하면 이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고 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 위반을 다투는 이 헌재에 가서는 굉장히 불리한 행위들이 지금 적금 붙듯이 저는 대통령이 그런 불리한 행동들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쌓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왜 이런 수를 계속 두겠느냐. 결국 저는 정치적 이건 메시지다. 1차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저는 하고 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렸을 때 그 과정에서 번번이 이제 본인이 문제 삼았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면서 이런 어떤 위법하게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서 내가 승복할 수 없다라는 저는 그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헌재 판단에 대한 불복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쌓아가고 있다.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헌재 판단이나 뭐 법원 판결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전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심판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네. 이 법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은 말 그대로 내란죄에 대한 법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은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한 권리겠죠. 다만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네. 법원의 그 판결 과정, 재판 과정이 늘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법원에 가시면 얘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할 것이 많고 판단할 것들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피로감도 더
더해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런 입장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수사에 좀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네. 필요가 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네, 저도 근데 그거는 지금 신지호 부대변인이랑 같은 생각인 게요.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차라리 좀 이 재판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면서 수사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탄핵이 되면은 또 2달 안에 대선 치러진다고 또 그것 때문에 온 여론의 관심은 글로 가 있을 텐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수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변호인 외에 외부인 접견을 이제 공수처가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 면회도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걸 금지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아마 변호인단이겠죠. 현직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는 일이다. 뭐 직무 복귀할 수도 있는데 국내 상황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일단 김건희 여사도 못 만나게 그 외부인 접견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이 뭐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네. 뭐 이렇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은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또 이제 주변인들이 아직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어떤 이 뭐 혐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이렇게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반발의 이유로 든 게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접견을 금지한 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기회에 좀 안에 신문 많이 넣어드리고 좀 넓은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시간을 좀 벌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메신저 앱 탈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을 할 시간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구속이 된 상태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를 통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우려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증거인멸을 있죠. 할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계속 영향력을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고, 이 구속의 필요성이 그 부분에서 조명됐던 이유도 대통령이 계속 뭔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했을 때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접견이 안 되는 이런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족 등을 만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해서 네. 이 김용현 전 장관도 굉장히 비슷한 이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결국에 기각을 당했다는 면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또다시 문제를 삼아도 저는 법원이 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내란특검법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이제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내일이 됐건 언제가 됐건 신지호 부대변인 그 여권의 어떤 분위기로 볼 때 지금 행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법안을 받아들여서 공표한다고 해도 이 내란 특검 자체는 지금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월 3일 혹은 뭐 2월 4일, 5일 그 2월 초에 지금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면은 그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수사할 수도 없고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서라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법원을 향해서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란 특검이 왜 나오는 것이냐?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는 유명무실한 특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이 특검 자체는 그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특검은 특검대로 간다? 사실 이제 그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관한 논란은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과연 나중에 이제 그 어느 한쪽이든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이제 전 그래도 이 내란 특검이 그래도 아주 막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외환 수사라든지 아니면 내란 선동 관련해서 이제 빼고 이번에 지금 통과시킨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해서 인지 사건,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알게 된 걸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또 외환이나 이런 거 추가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이견이 아주 크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통과시키려면 또 얼마든지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기소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다음에 그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부분은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마 시점이 아마 지금 애매한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결국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토를 놓으면서 협상 자체에도 임하지 않고 계속 내란 특검법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란 특검법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사사건건 불만을 제기하더니 이제 와서 이 여당의 안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는 몇 가지 또 조항을 문제를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안 하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골든타임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더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내란 특검법이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끌면서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을 점점 더 줄여온 거는 사실 여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론조사 조금 살펴볼게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보니까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 오차 범위 내인데 어쨌든 뭐 숫자는 그 연장이 조금 더 많았고요. 자, 지지하는 정당 국민의힘이 5.7%포인트 상승한 46.5%, 민주당이 3.2%포인트 하락한 39%. 자, 이 수치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근데 요즘에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보수 정당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쑥대밭이 되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왜 이런 것 같아요? 일본 또 이렇게 넘기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뭐 이런 뭐 보수 과표집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속도 됐고 사실상 탄핵도 뭐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물러난 거고 이제 뭐 차기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로 좀 국민들이 인식을 전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국면이 이제 끝났어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이고 조기 대선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다?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탄핵 직후에 뭐 정권 교체, 정권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투표함을
개봉했을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반문재인 후보들의 표 합산한 것이 거의 비등비등하고 훨씬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예.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 여론조사 수치에 오독을 하거나 여기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수치에 대해서.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정확하게 제가 이제 딱 명확하게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오늘 보니까 네. 여론조사 검증 및 개선위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여론 조작과 왜곡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좀 못 믿는 듯한 뉘앙스를 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맞아요. 편향된 뭐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좀 바이어스가 낀 질문들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민심이 왜곡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뭐 여론조사에 대한 뭐 문제점은 여야할 것 없이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상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죠. 일단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여론조사가 민심을 온전히 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라는 네. 의문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당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여론도 일각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가 온전하게 그 민심을 담아내고 있느냐는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플러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수치가 과연 우리가 좀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도 또 해보겠다. 그 아마 국민의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계속해서 네.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지를 네. 찾아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조용원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뉴스레터 K의 정치 토크 주 내용이 민생 토크, 상생 토크가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미리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앉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생후 5개월 무렵 뇌병변 중증 장애와 근육이 점점 퇴행하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을 진단받은 미리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엄만 미리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욕창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돌아 눕히고 하루 6번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삽입관을 통해 하루 4번 유동식을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대부분을 미리미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 가족들. 인쇄소에서 일하는 아빠는 매일 야간 근무를 서보지만 미리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앙상한 미리미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는 아빠와 엄마.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리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예년 기온은 크게 웃돌았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중심으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으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해안에 위치한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중부는 흐리겠고요. 남부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충남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일 시행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환기 자주 해주시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를 포함해서 6도에서 12도 분포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 쪽 주로 동쪽에 있는 산지도 일부 경남권으로 대기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교정당국이 밝혔습니다. 독방 크기는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에서 3.7평 정도로 일반 독방의 3.5배 수준입니다. 구속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 체포한 46명과 경찰관 폭행 등으로 혐의가 무거운 20명 등 66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등이 시민 분노의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부터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폭도들을 두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폭동 현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KBS는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탄핵 정국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탄핵 정국이라는 얘기했는데 국회 탄핵 소추단에도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네, 실제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었으니까 더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사법부 결정에 정면 도전한 폭동이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현판 부수고
판사실을 돌면서 색출 작업을 벌였다고 하고요. 컴퓨터 등 집기 파손, 그 건물 파손, 그리고 경찰관 공무원 취재진 폭행.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돈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자, 네. 1번 윤석열 대통령 때문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우리 여러 대통령들과 다르게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부인하고 네.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응하고 여기에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또 지금도 지지세가 뭐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뭐 얘기는 있지만 일정 부분 지지 그룹을 갖고 있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지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저항할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에 맞서 싸우지는 않았던 것인데 심리적인 내전 상황에 국민들을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금기를 깬 것이죠. 자, 심리적 내전 상황에 몰아넣었다. 이건 사실 그 이전 대통령 누구도 이러지 않았는데 구속영장 발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아주 강경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돈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의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폭동을 사실상 선동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더 매콤한 마라맛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결국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렇게 들어가고 폭동을 일으키고 한 다수를 보면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켜놓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이렇게 해서 더 선동적이고 더 매운맛이고 더 뭔가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가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방송을 해야지 이게 결국 슈퍼챗이라든지 구독과 광고 등을 통해서 돈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국민 선동이 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판을 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기름을 갖다 들이부은 그런 상황인 거죠. 기름을 갖다 부었다. 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들의 수익이 이런 사태를 더 고조시킨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문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약합니다. 약해요? 예, 대통령 정도 되면 특히나 대통령이 본인도 평생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서 살아온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뭐 법원 침탈행위, 폭동행위는 즉각 멈춰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절대 식으로요. 안 된다. 그리고 예. 내 지지자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해달라.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강한 어떤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밋밋한 메시지를 내는 거는 사실상 이런 폭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네, 특히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네. 결국 남들 눈치를 봐서 그렇지 우리가 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있을 거야. 이런 신호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더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술에 물 탄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똑같이 구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뭐 또 비슷한 주장이지만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법원이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뭐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이렇게 맞받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재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면 신병 구속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공정하게. 네. 라고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런 국민들 지지율 지표가 예. 저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말처럼 이 위헌적 비상계엄 행위, 내란 혐의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경중은 다르죠. 그러나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치인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나면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견제받지 않는 최고 권력자가 될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과 또 공정한 메시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껄끄러운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내놓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은 카카오톡으로 하더라도 민주파출소에서 때려잡겠다. 라는 메시지들만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 좀 섬뜩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받으시면서 반감이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난동 사태가 서부지법에 그치지 않을 거란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헌재, 공수처, 구치소, 아니면 법원, 이런 폭력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일부 하는 분들이 있던데, 자, 추가 폭력을 막으려면 그 키는 역시 윤 대통령이 쥐고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예. 지지자들을 달래는 아니면 진정시키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네. 굉장히 대중을 많이 선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이야기한 방식인데 유튜버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내지는 유해한 가짜뉴스나 선동을 하는 경우에는 또 유튜브 수익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네. 유튜브 플랫폼과 더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벌인 네. 인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고 또 구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른 기관들에 대한 어떤 폭동 행위는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폭동 예방 얘기를 하다 이제 유튜버 얘기까지 해주셨고 카톡 얘기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안 그래도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좀 강경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와중에 일반인도 그런 가짜 뉴스 퍼나르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카톡 검열하는 것이냐 일반인들을 다 감시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런 부분 민주당의 명확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공정하고 정론적인 뉴스만 생산해 왔다라고 하면은 네네. 민주파출소를 운영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봤을 때 또 본인들도 기존의 사법부의 판결들을 부정하고 스스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어떤 도덕적인 권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도덕적인 권위나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을 자기들이 사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 있는 가짜 뉴스를 네. 형사 처벌하도록 고발하겠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일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반감을 사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다. 의도도 혹시 불순한 게 아니야 이런 의심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처음에는 이제 내란 행위와 관련된 한 가짜 뉴스를 걸러내겠다라고 시작했다가 네.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뭐 전과나 소년 시절에 뭐 어떤 문제점,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는 식으로 점점 더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메시지가 변질돼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민주파출소는 실패한 프로젝트고 당장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패한 프로젝트다 말씀하셨고요. 자,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 제명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 뭐라 그랬냐면 이 비상사태 이제 불행한 일에 도와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그에 대한 성남 민심이다. 담벼락 넘은 사람들은 훈방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부추기는 것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뭐 그 미국행 비행기를 밤 10시에 탔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조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자기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은 이런데 민주당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구애를 이어나가고 또 거기 사법 처리나 여러 탄핵 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동을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기존에 백골단 기자회견을 했던 김민전 의원과 다르게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언행을 제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제명 요구에 동참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는 발언인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번 질문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미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건 아니면 어떤 정치적 법적 절차에 대해서건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강성 지지층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인데 그 중에 일부는 막 난입을 하기도 했고 그 대다수 사람들은 그 밖에 이제 있어서 계속 그 구속영장이 이게 이제 부당하다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들 강성 보수 지지층 예를 들어서 이들이 되게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그 극단적인 유튜브만 봐가지고 함몰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로서 매도당할 분들은 아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얘기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렇게 태극기 집회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주로 보수 진영의 어르신들을 보면 저는 이분들도 의도 자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쨌든 애국하는 심정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에게 기생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여러 음모론을 펼치거나 폭력행위를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네, 같은 진영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분들의 좋은 의도가 살아나면서도 어떤 음모론이나 과도한 폭력행위로 선동되지 않도록 그게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고 최소한의 게이트키핑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폭도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분들의 어떤 음모론적 성격 아니면 폭력적 에너지에 등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장사.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좋은 뜻이 왜곡되도록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제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선인이 우리 시각 내일 새벽에 취임식 갖고 두 번째 임기 이제 시작합니다. 최근에 측근들에게 모두가 나를 혼돈 상태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우리 정치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서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미국 조야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게 뭐 좋은 뜻이에요. 또 우리 그 2기 출범 직후에 대한민국이 동맹 외교라든지 주요 국제관계, 무역관계에서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잘 대응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조금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컨대 야당의 의원들 같으면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히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저는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최상목 체제에서 통상정책, 무역정책, 경제정책이 진행되고 또 수립되는 거에 있어서는 혹시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네.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줘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얘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미국과 같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영장이 잘못됐다, 수사가 이상하다, 여기에 대해 저항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많은 지금 미국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비록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남기고 와야 국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그 정치권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라든지 뭐 수사, 재판 속도를 낼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보시는 뭐 일정표라 그럴까요? 탄핵 심판 그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장미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3월 중순 정도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네. 그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순 내지는 6월 초 정도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의 또 하나 뭐라 그럴까요? 현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내란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목 대행에게 민주당은 그거를 이제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서 기소한 뒤에 특검이 출범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치러질 경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정치 공세의 장일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그래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래도 네. 추가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공수처, 그다음에 이제 군 검찰, 네. 경찰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립해서 놔두게 되면은 네. 결국은 수사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복 수사를 받을 염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한 수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주된 수사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걸로 보이지만 네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하급 간부들이라든지 당시에 여러 지시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들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네네. 여러 수사 주체에 의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일거에 정리하도록 하는 거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태는 워낙 충격적이고 큰 사태이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네. 저는 향후 선례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수사를 이제 각 기관이 너희가 하냐 우리가 하냐 이런 게 약간 교통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특검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당연히 네네. 저는 특검의 종합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네네. 지금 특검 출범이 늦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수사를 특검 출범을 늦춰놓고 이제 와서 특검 출범이 너무 늦었으니까 하지 말자. 전 이거는 사리에 맞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껄끄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개혁신당 창당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최고위에서 당직자들이 몸싸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당 내용을 좀 실감케 한 부분인데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뜯어 말렸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어떤 일입니까?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면. 네, 지금 허은하 대표 체제에서 지금 당원들의 당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원 소환을 저희 돈 내는 진성당원 당원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가까이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원 소환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장면이 있었고 당연히 우리가 앞서 여러 사례를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에 좀 볼썽사나운 장면을 만들어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 혼돈의 한국 정치에서 개혁신당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세대 교체, 세력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대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 그리고 세력 교체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래 전망치 얼마였습니까? 원래 1.9%였는데 이거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도 사실 정말 그러니까 암울한 2% 이하였잖아요. 수치인데요. 네. 다음 달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1.6% 내지는 1.7%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뭐 정치 불확실성도 커졌고 또 그 여파로 경제 심리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좀 크게 줄면서 경제 성장률이 대략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추정도 정치 불확실성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는 점차 해소되고 경제 심리도 뭐 하반기부터는 이전 수준 회복할 거다. 이 전제에서 좀 나온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뭐 다음 달에 나올 수정 경제 전망도 얼마든지 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가 뭐 더 늦춰진다든지 내지는 뭐 새롭게 출범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 압박이 더 세진다든지. 네. 이런다면 수정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뭐 그럼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더해서 지금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된 영향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당초에 지금 작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0.5% 성장할 거야 이렇게 좀 예상을 했던 상황인데 이 절반도 안 되는 0.2% 혹은 이보다 더 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여파로 작년 연간 경제 성장률도 전년 대비 2.2%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2% 내지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은이 이렇게 수정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이게 1월에 발표해서 사실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매년 이제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에 4번 경제 전망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공식 전망치 발표 시기가 2월인데 그거보다 한 달이나 앞서서 우리 이렇게 낮출 거야라고 예고를 한 거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눈길을 끕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은이 설명하는 건 작년 11월 전망 이후에 좀 예기치 못하게 정치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빨리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게 아무래도 국내외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8시간 뒤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마가라 그러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주의에 전 세계가 이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이제 이 내일 밤 새벽 2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전 세계가 마가 형국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가 카운트다운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근데 취임 하루 앞두고 대선 승리 축하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설 막바지에 내뱉은 한마디에 야, 앞으로 4년이 보인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읽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산을 만들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 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철저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앞에서 사실상 지금은 뭐 피하 구분도 없고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뭐 공짜나 할인도 없고요. 심지어 지금 그린란드, 파나마우나 멕시코만까지 다 들쑤시면서 다른 나라의 영토까지 지금 대놓고 탐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좀 확장 공세까지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예측 불가능한 이 스트롱맨의 복귀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취임도 하기 전에 지금 세계가 그의 말과 정책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압박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취임식 하루 전에 휴전에 돌입했잖아요. 근데 정말 트럼프가 내 취임식 전까지 휴전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됐죠. 그리고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고율 관세 매기고 또 모든 나라에 똑같이 뭐 10% 내지는 20% 보편 관세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국이 좀 발빠르게 대응 전략 짜는 분위기입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보편 관세 정책이 트럼프 취임과 거의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구체적인 수치로 15%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각국이 맞대응 성격으로 좀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트럼프 일기 때 벌어졌던 글로벌 통상 전쟁이 재개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대응 전략 마련이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 라고 말을 했던 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 그만큼 첫날부터 내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지금 뭐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가 말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 정책 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100여 개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에 다 할 거다. 다 서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사실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열린 그 축하 집회에서도 내일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아주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더기로 서명할 이제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일부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야기했었던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보안 조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발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 시추 같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든지 2021년 1월 6일 때 있었던 의회 폭동에 가담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 그리고 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 관련 미공개 정보의 공개 조치 이런 것들 좀 예고했고 이게 눈길 끕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도 무더기로 폐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야, 되게 부지런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하겠다고 약속한 게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실제로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취임 후 24시간 내라고 못을 박았었죠.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수치가요 6개월로 바뀌었어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이제 타임지 인터뷰를 좀 보면 상황이 복잡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종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좀 취지를 익히고요. 예상컨대 지금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을 위한 좀 물밑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만나면談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물밑 작업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취임식 장소가 실외에서 하도 추워가지고 실내로 바뀌었습니다. 초청장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실망했다 뭐 이런 이제 예. 지지자들의 뭐 발언도 상당히 뭐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서 좀 정치인들 어떻게 나오던데. 됐다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취임식이 원래는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네. 북극 한파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실내 취임식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그 전까지 지금 거의 40년간 실내에서 취임식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집권 2기 취임식 이후로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취임식 장소는 지금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입니다. 네. 근데 본래 야외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이제 당초 이제 이 초대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의사당 경내 입장권이 이제 25만 장 정도 이제 이 배포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실내 취임식이다 보니 그 인원은 절대 못 들어올 것이고 지금 600명 정도 참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제 직접 참가하는 좀 어렵게 된 것이고요. 이제 취임식 이후에 원래 이제 의사당과 백악관 연결하는 이제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따라서 이제 본래 야외 퍼레이드가 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야외 퍼레이드 역시 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당 인근의 대형 실내 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 이게 어제 열렸던 그 취임 축하회원도 여기서 열렸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이곳에서 지금 생중계로 취임식을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선서 후에는 직접 이곳에 가서 국민을 만나겠다라고 트럼프가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8년 전에 2017년이었죠. 그때 이제 취임식 때 가셨네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하고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보도를 했더니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세월 엄청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여행 상품을 예약하거나 선물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지난 3년간 1, 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가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구매나 택배 관련 사건이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뭐 왜 그런지 예상이 가능하죠.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때 뭐 여행 가시는 분도 많고 건강식품 선물하시는 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설 선물 주고받다 보니까 택배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항공권의 경우는 이제 구매 취소를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면서 부증이 발생하거나 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또 수화물이 파손됐을 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이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나 출입국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같은 환급 규정도 좀 세밀하게 살펴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좀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운송물 파손, 훼손, 뭐 분실 사례나 뭐 배송 지연, 오배송도 상당히 많은데요. 배송을 의뢰하실 때는 좀 충분한 시간 두시고 좀 의뢰를 하셔야겠고요. 운송장과 물품 구매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좀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이 마케팅 방식이 무료 체험 같은 상술로 좀 이제 유인을 해서 이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청약 처리를 좀 뒤늦게 거부하려다가 혹은 이제 과다한 위약금 부과하면서 이제 분쟁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이제 무료 체험 같은 상술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청약 철회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온라인 쇼핑, TV 홈쇼핑 같은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는 7일,
일주일이고요. 전화 같은 방문 판매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7일 이내로는 뭔가 이제 청약 철회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피해를 보셨다 그럼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드릴게요. 금융당국이 설 연휴 전후로 중소 중견기업에 95조 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산업은행, 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제 중소진견기업 자금 지원하는 기관들 통해서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해가는 뭐 설 연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4일까지니까 기간은 좀 더 넉넉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은행권에서도 일단 같은 기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 금리 우대 같은 정책들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9조 4천억 원 정도 대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연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 판결 나오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게 아마 근로소득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월급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됐고, 그런데 이제는 뉴스를 들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를 쫑긋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본인의 이제 월급이 바뀌는 거냐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이 일련의 일들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받는 월급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각종 수당을 이제 계산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내 연봉이 4,200이다. 그럼 나누기 12 하면은 월 350이거든요. 그럼 이 350 갖고 이제 수당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법정 수당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많이 이제 받고 계시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휴수당, 그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당, 해고 예정 수당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법정 수당들이거든요. 다 좋은데 해고 예정 수당이 약간 기분이 그런데. 네. 근데 만약에 통상임금이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법정 이런 수당도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죠. 네,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통상임금이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월급은 낮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의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임금을 이제 여기에 이제 수당이 포함될지 말지를 계산했었을 때에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따지고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따져서 이 통상임금의 수당이 포함될지 말지를 따졌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상임금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이제 고정성을 뺀 거예요. 뭐냐면 정기성은 지급 주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에 한 번씩 준다더라, 뭐 두 달에 한 번씩 준다더라, 1년에 한 번씩 준다더라. 이게 지급 주기 정기성이고요. 일률성은 대상자의 일률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지정하는 거죠. 고정성은 뭐냐 그러면 임금의 사전 정해진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뭔가 상여금을 받는데 이런 겁니다. 재직 조건. 15일 이상 근무 조건, 요런 거는요, 고정성 때문에 과거에는요, 이 통상임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350만 원을 받아도 여기서 내가 실제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거는 한 23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수당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런 고정성 기준이 없앴거든요. 네. 그러면 조건부에 있었던 수당들, 뭐 재직 조건이라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통상 임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통상 임금이 높아지면서 나의 수당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통합호로 수당 다 합쳐서 월급으로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노동계라든지 경영계의 큰 화두고요. 네. 이거 정말로 아마 올해부터 이제는 바로 바뀌거든요. 네. 아마 지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멸군맹서서 바로 열어보셔야 됩니다. 나의 수당이 그러면 이제 통상임금에 이제는 포함이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이제는 통상임금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업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정기상여금이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 고정성 개념이 이제 폐기됐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정기상여금이 대부분이 재직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 나의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들이 사실상 이제는 좀 낮게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기상여금은 이제는 말 그대로 통상임금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임금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모두에 설명해 주셨지만 각 수당의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연봉이 4,200이에요. 그러면은 월 350을 받으십니다. 그냥 나누기 10이 간단하게 해볼게요. 거기에 350은 기본급 200에 정기상여금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50이라고 가정하고요. 만근수당 이것도 15일 이상 조건으로 항상 달려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 주고 직책수당 이것도 재직 조건이에요. 이게 한 40만 원, 식대 20, 교통비 1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합쳐져서 이제 350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직 조건, 15일 이상 조건, 뭐 재직 조건 이런 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는 게 230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350만 이거 다 포함되니까 350만 원을 온전하게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시간의 수당이 따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자기의 월급을 보십시오. 일단 같은 350이긴 한데 그냥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본급에 250이고요. 상여금이 80만 원이고 식대 20에 주 뭐 40시간 그러니까 일일에 8시간 일하는 거죠. 주 4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임금이 과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 나오기 전까지는 상여금 80만 원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250만 원만 가지고 통상 임금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시간당 페이를 봤을 때에 11,961원인데 연장 근로 수당이 1.5배입니다. 여기에 그럼 시간당 17,941원이고 연차 수당이 95,600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고정성을 이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상여금 80만 원이 통상 임금으로 들어와요. 그럼 나는 온전하게 350만 원에 대한 것을 인정을 받으면 나의 시간당 통상 임금 16,700원 정도가 이제 그 시간당을 페이가 되고 여기에 연장 근로 1.5배니까 25,000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7,000원 정도가 나의 그 연장 근로 수당이었는데 25,000원. 이게 시간당입니다. 시간당이면은 계산해 보면 8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요. 월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자, 그래서 상여금 범위는 그렇다면 어디까지로 볼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명절 휴가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비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종 수당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일 이상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뭐 만근시 상금 지급한다. 이것도요. 사실상 소정근로 일수를 충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어떻게 돼요? 이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소정근로라는 건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일단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하 등급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적입니다. 최하 등급을 정해놓고 네. 예, 어느 정도 기준 미달해도 일단 최소 보장액 있어. 이런 것들은 통상 임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죠. 성과 기반입니다. 완벽하게 뭐 최하 등급이 없고요. 최소 보장이 없고 무조건 성과 달성을 하면 지급할게. 네. 이거는 사실상 통상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거의 네. 전제가 네. 근로자가 정기 상여금 받는다. 이걸 전제로 깔고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연봉제로 네. 포괄 임금제로 계약을 했다. 네. 뭐 초과 근로 이게 상관없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이번 판결로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이건 결론부터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법조계나 아니면은 사실 이제 노동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포괄임금제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미리 수당 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 이제 다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한테 내가 해당되나 안 되나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네네.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구분 기준은 뭡니까? 일단은 네. 월급 명세서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예, 수당을 이제 체크를 해보죠. 왜냐면 대부분의 근로자들 저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그냥 뭐 빛의 속도로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월급 명세서가 있어도 잘 보질 않으세요. 저도 네. 그랬지만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좀 꼼꼼하게 이제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경영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알아서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포함돼서 계산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정말 좋아요. 임금이 오르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근데 상여금 지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정말 겨우 월급 막 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법이 시행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을 줄여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예. 약간 이제 꼼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 인상률을 이제 낮춰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이런 어떤 조건부의 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 시키다 보니 네. 이거 가지고 사실상 이제 설득이 돼서 임금 인상률을 이제 조절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겠죠. 야, 이제는 다 바뀌지 않았냐? 네. 니네 받는 수당 다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각종의 시간의 수당 다 많이 받는데 임금 인상률 이 정도 못 올린다 우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예. 생각도 들고 근데 반면에 노동조합들은 네. 통상임금 소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소급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는 얘기를 나왔을 때 이게 소급 적용이 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인 병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급 적용이 되도록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은요. 일단은 이 판결 이후부터 나오는 것부터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사실상 이 판결 이전 거는 사실 소급 적용 안 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만 조건을 다는 게 지금 이제 소송 중인 거는 그냥 소급 적용해 준다. 이렇게 이제는 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건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노조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는 이런 어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노동계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IBK 기업은행에서 지금 네. 소송이 걸리고 있는 게 만약에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만약에 이제 승소한다 그러면은 소송가액이 775억 원에 이자 포함해서 2,27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제가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뭐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송 제기한 근로자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형평성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형평성이 좀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업 상대로 소송 건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몇몇 분이 이제 먼저 해서 소송비 아끼기 위해서 몇몇 분이 먼저 대표 성격으로 이제 하고요. 승소를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붙거든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 소송 중인 별개의 사건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 거인 거는 아마 이제 소급 적용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되는 거는 사실상 못 받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소송을 참여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이제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꼼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기업이 분명히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종 뭐 법정 수당 이거 사실상 퇴직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퇴직금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방법이 없죠. 뭐 법이 바뀌었는데 뭐 이걸 안 줄 수 없는 적용 안 할 수 부분이고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고 지금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셔야 되겠고 결국에는 만약에 임금 인상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매해 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면 네. 뭐 통상임금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없다,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 판결은 작년 지난해 12월 19일에 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새 통상임금 범위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12월 29일 이후부터 이제는 되고요. 12월 19일. 네,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고 12월 19일 이전 거는 사실상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송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병행 사건에만 소급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는 법원에서 판례를 내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도 이제는 꼭 보셔야 되겠고 뭐 좋습니다. 12월 19일 이후부터는 내가 받았던 각종 이제 수당들 같은 경우 상여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말 그대로 수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금으로 들어오게 통상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마 월급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 근로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요. 네. 많은 혜택을 받고요. 네.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월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역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박기영의 산책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